나의 이름은 김자경이다. 올해 57세다. 결혼 30년 차 평범한 전업주부다. 남편 이상우는 61세로 지금은 세무공무원을 정년퇴직하고 일주일에 3번 마트 회계 업무를 보고 있다. 딸 지영이는 미국으로 유학 간 뒤 그대로 미국의 글로벌 회사에 취직해 다니고 있다. 우리 세 가족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적어도 그날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30년이라는 세월. 긴 시간이지만 어떤 날은 금방 지나간 것 같기도 하다. 처음 만났을 때 상우는 말수적은 성실한 청년이었다.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 하나로 밤낮 없이 공부하던 모습에 반해 결혼했다. 나는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싶었고 그는 내게 안정된 삶을 약속했다. 결혼 초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해 지금은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다. 딸이 태어나고 상훈이 승진하고 우리 가족은 한 걸음씩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갔다. 물론 크고 작은 위기도 있었지만 우리는 늘 함께 이겨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8년 전 영희가 내 삶에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대학 시절 친구였던 영희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이혼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우리 아파트 근처로 이사 오라고 권했고 함께 요가도 다니고 점심도 자주 먹었다. 언니처럼 때론 엄마처럼 영희를 챙겼다. 영희는 나보다 2살 어리지만 항상 애교 많고 어린아이 같았다. 남편과 헤어진 후 더 외로워 보였다.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었나 보다. 남편에게도 영희를 잘 대해달라고 부탁했다. 가끔 셋이 외출할 때도 있었지만 남편은 늘 불편해하는 눈치였다. 그때 알아챘어야 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내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날도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 열이 나고 온몸이 쑤셨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였다. 오늘 요가는 가지 마. 열이 38도나 나잖아. 남편이 체온계를 보며 말했다. 그래도 영희는 내가 오기를 기다릴 텐데. 전화해봐야겠다.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이상하네. 전화를 안 받아. 아마 운전 중일 거야. 나중에 다시 해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영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수업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다. 여보, 혹시 영희네 아파트에 가서 데려다 줄 수 있어? 비도 오는데 밖에서 계속 기다리면 불쌍할 것 같아. 상우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부탁할게, 여보. 나 정말 걱정돼. 영희가 밖에서 비 맞으며 기다리고 있을까봐. 상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승낙했다. 그는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 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창가에 서서 남편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진심으로 영희를 걱정했다. 그녀가 비를 맞으며 기다리고 있을까봐 안타까웠다. 오후 3시,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바깥은 비가 내려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상우는 영희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우산을 쓰고 기다리고 있는 영희의 모습이 보였다. 상훈이 차를 세우자 영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상훈 씨? 자경 언니는요? 몸이 안 좋아서 열이 38도나 나. 전화했다던데 몰랐어? 아, 전화기를 집에 두고 왔나 봐요. 미안해요. 영희는 당황한 듯 했다. 그녀는 이미 옷이 젖어 있었다. 그냥 집에 갈게요. 언니도 안 오고. 아니야, 비 오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차에 타. 영희는 망설이더니 결국 상훈의 차에 탔다. 차 안에서 영희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았다. 영희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영희가 말했다. 이렇게 비 맞고 왔는데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죄송해서 안 돼요. 이렇게 데려다 주셨는데 그냥 보내면 제가 미안하잖아요. 상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영희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다. 그들은 함께 영희의 아파트로 올라갔다. 영희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옷 좀 갈아입을게요. 다 젖어서. 영희는 방으로 들어갔고 상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잠시 후 영희가 나타났다. 그녀는 연한 하늘색 원피스로 갈아입고 긴 웨이브 머리를 풀어헤친 채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었다. 상우는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통통하고 든든한 아내와 달리 커피를 내리고 있는 영희의 뒷모습은 달라붙는 원피스 라인으로 군살없는 늘씬한 몸매를 드러냈다. 마치 30대 아가씨 같은 느낌이었다. 상훈 씨, 설탕 넣으세요? 라며 영희가 갑자기 상훈 쪽으로 몸을 돌리자 상훈은 몰래 훔쳐보다 들킨 것 같은 느낌에 얼굴이 붉어졌다.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영희가 소파 쪽으로 다가왔다. 설탕은 몇 스푼 넣을까요? 영희는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그리고 갑자기 상훈 옆에 앉았다. 상훈 씨, 혹시 카톡 친구 추가해도 될까요? 오늘처럼 갑자기 자경 언니가 아프거나 연락이 안 되면 상훈 씨에게 연락할게요. 영희는 상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핸드폰을 들고 친구 추가를 해버렸다. 상훈은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커피를 마시며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는 자신의 이혼 이야기, 그리고 혼자 사는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상훈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는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기분이 좋았다. 자경 언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상훈 씨 같은 남편이 있으니까. 영희의 말에 상훈은 어색하게 웃었다. 나 같은 아저씨가 뭐가 좋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상훈 씨는 정말 멋있고 자상하시잖아요. 자경 언니가 항상 자랑하더라고요. 영희의 칭찬에 상훈은 기분이 좋아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비가 그치고 상훈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경에게 영희를 만났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영희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영희를 만나 요가 학원에 가지 않기로 했다는 말만 했다. 그날 이후 상훈과 영희 사이에는 비밀스러운 연락이 오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안부를 묻는 문자였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상훈은 자신도 모르게 영희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녀의 밝은 성격, 자신을 인정해주는 태도, 그리고 젊고 매력적인 외모. 어느 날 상훈은 용기를 내어 영희에게 따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상훈 씨, 자경 언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잘 아는데. 사실 상훈 씨를 좋아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영희 씨 생각 많이 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더 강했다. 그렇게 그들의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 동안 상훈과 영희는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갔다. 자경에게는 동창회 모임 등의 핑계를 대며 빠져나갔다. 영희 역시 자경과의 약속을 종종 취소하곤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기 싫었다. 둘의 사랑은 이제 막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올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 전화 한 통이 내 30년 결혼 생활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다. 사람은 참 이상해서 가끔은 불행이 다가오는 순간을 직감한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다. 내 삶의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여보세요? 형님, 저 민지예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 형님,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이상한 걸 봐서 전화드렸어요. 뭔데? 아주버님이 여자분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걸 봤는데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본 거겠죠? 아이, 그럼. 지영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거겠지. 그래도 전화해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상우는 30년 동안 나를 실망시키거나 여자 문제로 속을 썩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올케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조금씩 달라진 상훈의 행동들이 있었다. 예전에는 모임에 나가도 늘 5시 전에 귀가하던 사람이 이제는 종종 저녁 식사 시간을 놓치기도 했다. 모임이야. 요즘 정년퇴직자 모임이 잦아서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또 요즘 들어 자주 울리는 문자 알림음. 예전엔 휴대폰을 거실 탁자에 놓고 다니던 상훈이 요즘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챙겼다. 문자가 오면 살짝 웃으며 답장하곤 했다. 물어보면 요즘 단체 채팅방이 많아서 하고 얼버무렸다.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갑자기 바꾼 휴대폰 비밀번호였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번호를 알고 지냈다. 필요할 때 대신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확인해 주기도 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상훈의 휴대폰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요즘 보안이 중요하잖아. 개인정보 유출도 많고. 그의 설명이 그럴듯했지만 왜 나에게는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날 밤 상훈이 샤워하는 동안 결심했다.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침실 탁자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상훈의 사생활을 몰래 엿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불안감이 너무 컸다. 화면을 켜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우리 결혼기념일, 생일, 딸 생일. 평소 상훈이 자주 쓰던 숫자들을 모두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떴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 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했다. 이것도 아니다. 이제는 5번 더 실패하면 초기화됩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떴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등에선 식은땀이 흘렀다.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30년 동안 우리 사이엔 비밀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상훈에게 비밀이 생긴 걸까?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딸이 태어났을 때,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상훈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작은 전자기기 하나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 것 같았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렸다. 상훈은 항상 긴 샤워를 즐겼다. 나는 그 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온갖 가능성을 생각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상훈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을 리 없어.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올케가 본 건 뭐지? 상훈과 함께 있던 여자는 누구지?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에 영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영희는 내 가장 친한 친구고 상훈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다. 최근 영희와 상훈이 함께 있는 모습을 떠올려 봤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을까? 특별한 눈빛이나 행동이 있었을까? 물소리가 멈췄다. 곧 상훈이 나올 것이다. 나는 급히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방문이 열리고 상훈이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발소리, 평소와 다름없는 침대에 눕는 소리.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상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30년 동안 알고 있던 이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나는 얼마나 그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때는 몰랐다. 내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내 남편과 내 친구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지. 그리고 그 배신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날 이후로 나는 상훈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 저녁에 귀가하는 시간까지.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남편의 전화, 문자 한 통 한 통이 신경 쓰였다. 누구와 연락하는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었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평소와 같이 영희와 점심 약속이 있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만나서 수다를 떨곤 했다. 그날따라 영희의 얼굴이 더 밝아 보였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한 듯했다. 요즘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밝아 보이네. 영희는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금세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요즘 요가가 재미있어서 그런가 봐. 살도 좀 빠지고. 요가. 우리가 함께 다니는 요가 교실. 나는 그저 건강을 위해 다니지만 영희는 늘 열심히 했다. 몸매 관리에 신경 쓰는 모습이 부러울 때도 있었다. 나는 출산 후 돌아오지 않은 체형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영희는 이혼 후에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다. 그래, 요가 덕분인가?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 보여.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영희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언니 무슨 소리야? 언니는 그냥 그대로도 충분히 예뻐. 영희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문득 불편한 감정이 스쳤다. 영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다. 진심으로 예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그저 위로의 말일까? 그리고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싶어졌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영희는 최근 본 영화 이야기, 동네 소식, 요가 선생님 뒷담화까지 평소처럼 수다를 떨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그녀의 표정과 말투를 관찰했다. 뭔가 다른 점이 있는지, 혹시 나에게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닌지. 그나저나 요즘 상훈 씨는 어때? 정년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심심해하지 않아? 영희의 질문에 나는 순간 멈칫했다. 상훈 씨라니.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평소에도 영희는 남편 이야기를 자주 물었지만 오늘따라 그 질문이 거슬렸다. 뭐 그냥 그래,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요즘은 동창회니 모임이니 바쁘더라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아, 그래? 바쁘구나. 은퇴하면 심심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영희의 미소가 평소와 달라 보였다. 뭔가 아는 듯한,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미소였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그 미소가 자꾸 신경 쓰였다. 점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다. 영희와 남편이 정말 무슨 관계일까? 올케가 본 여자가 정말 영희였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다. 어디가? 아, 왔어? 동창회 있어서. 저녁 먹고 올게. 또? 지난주에도 동창회 있었잖아. 다른 동창들이야. 이번엔 고등학교 동창. 남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거짓말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몇 시에 올 거야? 글쎄, 길어지면 10시? 너무 늦지는 않을게.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내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창가로 달려갔다. 남편이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어디로 가는 걸까? 정말 동창회일까? 그날 저녁 나는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시계는 9시를 가리켰다. 남편이 말한 대로라면 1시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갑자기 영희에게 전화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혹시 우리 남편 봤어?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9시 반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영희였다. 언니, 나 내일 요가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약속이 생겼어. 그래. 무슨 약속? 그냥 옛날 직장 동료 만나기로 했어. 미안해. 영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영희야, 요즘 바빠 보이는데 혹시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영희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건 아직 비밀이야. 나중에 잘 되면 소개해줄게. 통화를 마치고 나서 더 혼란스러워졌다. 영희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럼 올케가 본 사람은 누구지? 내 남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다. 10시가 되었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10시 30분, 11시. 자정이 다 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이제 와. 동창회가 길어졌나 보네. 미안해. 오랜만에 만나니까 얘기가 길어졌어.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평소보다 많이 마신 듯 했다. 그리고 어디선가 맡아본 향수 냄새도 났다. 여자 향수 냄새. 재밌었어? 그냥 그랬어. 다들 늙었더라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욕실로 향했다. 샤워하는 동안 나는 그의 재킷을 살펴봤다. 옷깃에 긴 머리카락이 한 가닥 붙어 있었다. 검은색, 긴 머리카락. 영희의 머리카락과 비슷했다. 그날 밤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걸까? 그것도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상훈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화면에 영희라는 이름이 떴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영희가 왜 상훈에게 문자를 보내지? 비밀번호 때문에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웠다. 상훈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태어난 척 물었다. 방금 문자 왔던데? 영희한테서. 상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러나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아, 그래. 뭐라고 하던? 모르지. 당신 휴대폰이잖아. 비밀번호 걸려 있고. 아, 그거. 상훈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문자를 확인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요가 수업 시간 물어보네. 당신이 연락이 안 된대. 나한테? 내 전화번호를 모르나? 왜 당신한테 물어봐? 글쎄, 당신한테 전화해도 안 받았대. 이상했다. 내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영희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는 없었다. 상훈의 설명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상훈에게 물었다. 내일 뭐 할 거야? 글쎄,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영희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더라. 우리 셋이 드라이브라도 갈까? 양평 쪽에 예쁜 카페도 있고. 상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불편함이 역력했다. 굳이 내가 가야 해? 그냥 둘이 갔다 오지. 왜? 영희도 당신이랑 같이 가면 좋아할 텐데. 요즘 많이 우울해하더라고. 상훈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동의했다. 나는 곧바로 영희에게 전화했다. 영희야, 내일 시간 돼? 우리 셋이 양평 쪽으로 드라이브 갈까 해. 셋이라니? 지영 아빠가 드라이브 시켜준대. 아, 그래? 나도 같이 가도 괜찮대? 영희의 반응이 이상했다. 마치 상훈의 허락이 필요한 것처럼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잖아. 영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승낙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셋은 상훈의 차를 타고 양평으로 향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다. 상훈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영희는 유난히 밝고 활기차게 행동했다. 양평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창가 자리였다. 밖으로는 강이 보였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우리 셋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상훈 씨는 정말 자상하시네요. 이렇게 데리고 와주시고. 영희가 상훈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상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귀에 거슬렸다. 평소에는 지영이 아빠라고 불렀는데 자상하긴 집에서는 아줌마처럼 잔소리가 심해. 내가 농담처럼 말했다. 셋이서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졌다. 카페에서 나와 근처를 산책하는 동안 나는 두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다. 눈빛을 주고받거나 의심할 만한 행동은 없었다. 하지만 뭔가 서로를 의식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훈이 말했다. 오늘 피곤하네. 저녁은 간단히 먹자. 내가 마트 들러서 우동이라도 사올게. 평소 같으면 집에 있는 걸로 대충 먹자라고 했을 텐데 오늘따라 상훈이 직접 장을 보겠다고 했다. 의아했지만 피곤하다는 말에 고맙다고 대답했다. 집에 도착해서 상훈은 마트에 간다며 다시 나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곰곰이 생각해봤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상훈이 마트에 다녀온다며 나간 후 30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우동을 사러 갔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없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2번, 3번. 계속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갑자기 머릿속에 영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늘 셋이 함께 있을 때 영희의 눈빛, 상훈을 부르는 방식, 그 어색한 분위기. 모든 것이 이상했다. 직감이 나를 다그쳤다. 확인해봐야 한다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급하게 옷장을 열어 재킷을 꺼냈다. 아래는 집에서 입던 편한 바지 그대로였다. 머리도 빗지 않고 윗옷만 대충 걸친 채 밖으로 나왔다. 차를 몰고 영희의 아파트로 향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영희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주차장을 천천히 돌면서 상훈의 차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있었다. 상훈의 검은색 세단이 영희의 아파트 주차장에 멀쩡히 서 있었다.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그래도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했다. 상훈은 마트가 아닌 영희의 집에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차에서 내려 영희의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갔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초인종을 누르고 두 사람을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다.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렸다. 나는 그대로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 안에 앉았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마음의 혼란과 겹쳐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동안 함께한 상훈, 그리고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가혹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차에서 내렸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냥 걷고 싶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빗물이 내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는 것 같았다. 늦은 밤 비 내리는 거리를 혼자 걸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내 길을 비추었다. 노란 은행잎들이 비에 젖어 길바닥에 붙어 있었다. 가을이었다. 모든 것이 시들어가는 계절. 나의 결혼 생활도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걸었을까.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이미 온몸이 다 젖어 더 이상 젖을 것도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상훈을 용서해야 할까? 이혼을 해야 할까? 영희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휴대폰이 울렸다. 상훈이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손이 움직여 전화를 받았다. 여보, 어디야? 집에 왔는데 없어서 걱정했어. 상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태어남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 알아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소리야? 영희 집에 있었잖아. 나 봤어, 당신 차. 영희 아파트 주차장에 있더라. 또다시 침묵. 그리고 한숨 소리. 집에 와서 얘기하자.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싫어. 집에 안 갈 거야.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목소리가 떨렸다. 억누르려 했지만 울음이 터져 나왔다. 제발 집에 와 설명할게. 뭘 설명해? 다 봤는데. 다 알았는데. 당신이 날 속이고 영희랑. 어떻게 그럴 수 있어? 3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전화를 끊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걸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결국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상훈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나를 보자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가까이 오지 마. 여보, 얘기 좀 하자. 당신에게 듣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없어.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또 울었다. 상우는 계속해서 문 밖에서 내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왔을 때 상우는 이미 나가고 난 뒤였다. 테이블 위에 메모가 있었다. 오해가 있어. 꼭 얘기하고 싶어.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직접 눈으로 본 것인데. 그날 오후 결심했다. 영희를 만나야겠다고.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 했다. 영희의 아파트로 향했다. 이번에는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화장도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영희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영희는 나를 보고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언니, 갑자기 웬일이야? 얘기 좀 하자. 영희의 집에 들어서자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남자가 있었던 흔적 같은 것이. 소파 위에는 남성용 재킷이 놓여 있었다. 상훈의 재킷과 비슷해 보였다. 영희야, 솔직히 말해줘. 지영 아빠랑 무슨 사이야?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결국 입을 열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우리 사랑해.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처음부터 이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정말이야. 하지만 점점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겨버렸어. 내가 얼마나 너를 믿었는데. 둘 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뿌리쳤다. 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거잖아. 사랑? 그게 사랑이야? 3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을 배신하는 게, 가장 믿었던 친구를 배신하는 게, 사랑 좋아하네. 너희는 그냥 불륜이야. 넌 상관여고. 나는 분노와 배신감,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몸을 떨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물을 끼얹거나 뺨을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언니, 진정해. 조금 진정하고 얘기해보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너랑은 이제 끝이야. 나는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영희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울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아파트를 나와 한참을 걸었다. 가을이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는 계절.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나는 그저 정처 없이 걸었다. 30년 결혼 생활, 그리고 오랜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상우는 없었다. 다행이었다.
아직 그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용서?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시작? 어떤 선택이 나에게 옳은 걸까? 저녁이 되어서야 상훈이 돌아왔다. 그의 표정을 보니 이미 알고 있었다. 영희에게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다. 여보,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훈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그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왜 그랬어? 내가 뭐가 부족했어?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3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 시간이 당신에게는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였어?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다. 영희는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였어. 어떻게 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정말이야,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감정이 생겼어. 그 감정이 우리 30년 결혼 생활보다 중요해? 상우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다. 상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영희를 선택했다는 것을. 짐 싸. 뭐? 당장 짐 싸서 나가. 더 이상 당신이랑이 집에서 살 수 없어. 상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마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여보, 우리 좀 더 얘기해보자, 진정하고.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당장 나가. 상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다. 정말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저 주먹을 꾹 쥐고 뒤돌아서 있을 뿐이다. 상훈이 문을 열고 나가자 나는 문을 잠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염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렇게 나는 혼자가 되었다.